50대 중년의 천재라고 불려지는 두 인물은 고대 아테네의 를 완성했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테네는 심각했던 빈부격차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되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주자는 과연 누굴까요? 이 50대 중년 천재는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인물이었는데 아테네 시민들은 정치에도 모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라든지 또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대 아테네의 빈부격차와 정치 참여도를 높이고자 했던 솔로네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아테네라는 그 고대 그리스 국가는 굉장히 농경지가 부족한 척박한 지형의 국가였어요. 부족한 농경지로 인해서 귀족과 평민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솔론이라는 개혁가는 빈부격차의 해소와 평민들의 수많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액 탕감하는 그런 개혁을 시행하게 되죠.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개혁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되고 또한 시민들이 더욱더 정치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법안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솔론 같은 경우는 이 개혁을 시행할 때 평민 쪽만 또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아테네라는 국가의 기틀이 깨지지 않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귀족과 평민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조금은 점진적인 개혁을 시행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인간은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귀족과 평민 양쪽 모두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솔론의 개혁은 어느 정도 미완의 개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역시나 솔론의 개혁과 의지를 이어받는 두 명의 주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50대 중년의 천재라고 불려지는 두 인물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테네는 심각했던 빈부격차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되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주자는 과연 누굴까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주자는 어떻게 해서 이 아테네의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사실 이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는 세계 정치사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완성도를 가진 직접 민주주의로 알려져 있는데요. 50대 중년 천재로 인해서 5가지 변화를 일으켜낸 아테네의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는 자신의 개혁을 어느 정도 완성한 후에 권력을 분명히 독점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였거든요. 하지만 권력자의 길을 걷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애초에 원래도 균형 감각을 중요시했었던 솔론이었죠.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아테네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균형 잡힌 개혁을 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정치계에서 사라지게 되자 다시 평민과 귀족은 갈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솔론의 개혁 이후로 평민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부채를 탕감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토지의 기반은 여전히 귀족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아테네는 굉장히 토지가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토지의 기반을 귀족들이 계속 갖고 있는 한 갈등의 원인은 완벽하게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특히 당시에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 귀족들이 두 개의 파로 또 분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토지를 기반으로 한 평야당 그리고 신흥 세력인 해외에서 무역을 쌓고 부를 축적한 해안당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귀족들이 또 권력을 잡고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척박한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평민은 다시 힘든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한 명의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페이시스트 라토스라는 인물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역시. 자, 이 친구는 22살의 솔론의 친척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22살에 어떻게 보면 솔론의 눈에 들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30살이 될 때 정계에 진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계에 진출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페이시스토 라토스란 청년은 당시 권력자 기반이었던 평야당과 해안당에 속해 있지 않았고 소외된 평민들의 지지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대 세력인 귀족들의 힘을 초반에는 당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무려 2번이나 망명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망명을 했다가 좀 힘을 길러서 오면은 다시 또 귀족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당해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망명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거든요. 자, 이제 54세가 된 중년의 남자가 된 페이시스토 라토스는 힘을 많이 기른 상태로 자신만의 군사를 데리고 아테네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쿠데타
스파인 것이죠. 근데 당시 이미 평야당과 해안당은 자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힘이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페이시스토라토스의 군대를 보자마자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무혈입성한 페이시스토라토스는 이때부터 권력을 잡고 고대 아테네의 정치를 독점하게 됩니다. 자, 불굴의 의지를 가진 페이시스토라토스는 이때부터 고대 아테네에서 참주정이라는 정치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참주정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쓰인 용어라고 해요. 고대 사회는 굉장히 군주제가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 참주정은 일종의 혈통과 상관없는 인물이 권력을 독점해서 정치를 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페이시스토라토스라는 인물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끝에 권력을 잡은 것이잖아요. 망명돼서 막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쫓겨나고, 그래서 막 해안당과 평야당에게 막 해코지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쌓인 것도 많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독재 정치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이 페이시스토라토스는 과연 잔인한 그런 무서운 독재자가 됐을까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하. 페이시스토라토스는 사실 솔론의 친척이기도 했지만 열혈 지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시스토라토스는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마자 솔론의 개혁 부분을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 50대의 중년 천재는 5가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큰 빈부격차의 원인이었던 그 토지를 드디어 귀족에게서 뺏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으로부터 뺏어낸 토지를 평민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그 평야당의 귀족 세력은 굉장히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평민들은 이제 자영농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농업 생산성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토지를 일구어 나가는 자영농이 된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자영농들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세수를 다시 또 내수 활성화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페이시스토라토스는 똑똑한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페이시스토라토스는 솔론이 당시에 아테네의 화폐인 드라크마라는 화폐가 있는데 이 화폐를 어느 정도 솔론이 개량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페이시스토라토스는 이 화폐마저 좀 더 강화시켜서 이 아테네의 대표 화폐인 드라크마를 지중해의 중심 기축통화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축통화가 형성이 되면 무역의 중심도 역시 아테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테네의 도자기 산업을 굉장히 부흥시키게 돼요. 그래서 아테네 도자기 하면은 굉장히 고품질 도자기, 오, 이것이 바로 아테네산 도자기란 말이오, 이 귀한 물건을 나에게 주는 것이오, 비싼 값에 사도록 하겠소. 이런 식으로 아테네 도자기가 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테네 시민들이 원래 칼을 휴대할 수 있었는데 페이시스토라토스가 이 칼도 휴대하지 못하게 해요. 마치 현대 사회에서 총기 규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렇게 되면 치안이 당연히 강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페이시스토라토스는 5가지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면서 고대 아테네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빈부격차도 줄어들게 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되면은 시민들도 여유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생긴 시민들이 더더욱 정치 참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발전을 함께 이루게 된 것이죠. 이렇게 50대의 권력을 잡고 5가지 변화를 이끌어낸 중년의 천재였던 페이시스토라토스는 73세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권력을 독점했지만 뛰어난 능력을 기반으로 아테네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냈던 페이시스토라토스, 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 아버지가 죽고 나자 마치 왕위를 이어받듯이 이 2명의 아들들이 페이시스토라토스의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참주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미 솔론의 개혁과 페이시스토라토스의 뛰어난 정치력으로 인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굉장히 정신의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자유롭고 진취적이었던 아테네 시민들은 더 이상 한 사람에게 정치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페이시스토라토스의 2 아들들이 시행했던 참주정은 치세 8년 만에 아테네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갑자기 참주정이 또 막을 내리게 되면서 굉장히 정치적 혼란이 다시 또 시작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아테네의 이런 고도 성장도 여기서 끝인 건가? 하지만 아테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50대 중년의 천재가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이에요. 사실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은 솔론의 개혁이거든요. 뭐 정치사에서 인용될 때도 그렇고, 시사 칼럼이라든지 역사를 논할 때도 솔론의 개혁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춘닥터는 개인적으로는 고대 아테네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정치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을 정말로 뽑고 싶어요. 사실 진짜 우리에게 엄청 유명한 고대 아테네 그리스 하면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를 진짜 완성하고 정점을 찍은 인물은 바로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50대 중년 천재는 또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 역시 또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휘말렸기 때문에 망명 생활을 했던 정치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페이시스토 라토스가 해안당과 평야당이라는 귀족에 밀려서 망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반대예요. 굉장히 명문 귀족 출신의 해안당 출신의 귀족 자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안당과 평야당이 도망간 참주정 시대였으니까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정에 밀려서 또 망명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언젠간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말겠다. 아마 이것이 클레이스테네스의 신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참주정이 막을 내리고 혼란에 빠진 아테네를 보고 클레이스테네스는 이때가 바로 기회다고 생각해서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50대 중년 천재는 똑같이 5가지의 큰 변화와 개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클레이스테네스의 5가지 개혁인 것이죠. 클레이스테네스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개혁은 바로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자, 이 행정구역의 개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자, 일단 고대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토지 기반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도 자신의 토지를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지방 호족 이런 출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방 호족이라든지 토호 이렇게 귀족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귀족들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고 그 지방과 그 지역이 그 귀족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방 귀족들의 힘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명의 왕을 세워서 정점으로 한 전제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제 정치를 싫어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했잖아요. 클레이스테네스는 귀족들의 힘은 눌러야 하고 또 전제 정치는 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생각을 고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땅을 행정구역상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50대 중년 천재는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한 인물이었는데 일단 지역 단위로 아테네를 쪼개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뭐 이런 식으로 시, 구, 동 이렇게 점점 쪼개지면서 주소가 나눠지잖아요. 이런 게 바로 행정구역의 분할인데, 일단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눠지게 되면 다양한 계층이 섞이기가 좋은 형태가 돼요. 왜냐면 이 행정구역으로 땅을 나눠버리면 귀족들의 땅도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원래 내 땅, 내 집의 세력이었는데 이렇게 귀족들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의 세력하에 있던 시민들도 이제는 행정구역상으로 분할이 돼서 그냥 그 행정구역 안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치밀했던 50대 천재는 이 행정구역을 일단 3개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나눠서 뭐 10개로 또 나누고, 근데 그거를 다시 또 합친 다음에 또 쪼개요. 뭐 이런 식으로 분열했다가 섞었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행정구역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인구 계층들이 짬뽕으로 섞이게 되는 현상을 낳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땅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토지 기반의 귀족들이 더더욱 힘이 약화되게 되고 이런 지방 출신, 뭐 귀족 가문 출신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어떤 가문 출신의 누구요 이렇게 아테네 시민들이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는 어느 행정구의 어느 출신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행정구역 출신으로 말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나 귀족의 세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양한 계층이 섞이게 되면서 시너지를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클레이스테네스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훨씬 더 늘리는 것도 역시나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국정을 주도하던 9명의 집정관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9명의 집정관인 아르콘이라는 이 직책 자체를 굉장히 약화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10명의 집정관을 세우게 돼요. 아까도 행정구역의 분할을 먼저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10개 지역으로 크게 먼저 나누게 되는데 이 10개 지역에서 지역당 1명씩, 그래서 10명을 뽑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정관은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1인당 1표로 직접 민주주의로 뽑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어떤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자신의 구역에서 1인 1표를 행사함으로써 그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대사회의 총선과 거의 다른 게 없거든요.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완성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테네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아테네 시민회의라고 불렀는데요. 이 시민회의도 계속 정기적으로 열도록 해서 국가 중대사를 논할 때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표도 던질 수 있고 이런 권한을 자유롭게 형성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 국가 중대사도 표를 던질 수 있고 또 대표를 뽑는 것도 직접 표를 던질 수 있고 또한 로마와는 달리 1인 1표로 행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500인 회의라는 것을 창설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약간 국가 행정직, 공무원과 같은 비슷한 직책을 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이 행정직, 국가 공무원직도 어쨌든 공직이잖아요. 근데 이 공직을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추첨으로 뽑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큰 틀에 10개 구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10개 구역에서 한 구역당 50명씩 선발을 하게 되는데 2년마다 추첨제로 뽑게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랜덤으로 그냥 뽑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클레이스테네스의 어떤 생각은 뭐였냐면 이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공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테네 모든 시민들이 추첨으로 뽑히는 거니까 이 신의 뜻에 맡겨서 얘가 뽑히게 되면 행정직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나라의 공직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민의식도 올라가게 되고 책임감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아테네 시민들은 정치에도 모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국가 공직이라든지 행정직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시민 계급을 세분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민 계급이라는 것은 사실 솔론이 금권 정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재산을 기준으로 시민들의 계급을 좀 더 세분화를 해서 정치 참여를 높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당시에 재산 기준이라는 게 토지 기반의 생산성이 주였어요. 그래서 사실 뭐 상공업이라든지 무역 이런 걸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 소외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클레이스테네스는 이런 것도 다시 세분화시켜서 토지 기반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항공업을 통해서 부를 쌓은 계층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실력에 걸맞게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급을 재설정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아테네가 점점 더 실력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만 있으면 부를 쌓고 그 부를 쌓은 만큼 계급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분을 점점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도 꽤나 익숙한 이름인데요. 바로 도편추방제입니다. 자, 이것은 역시나 민주주의를 사랑했던 이 클레이스테네스가 독재를 견제하고자 만든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적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편추방제인데 이게 과반 이상이 위험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을 쓰게 되면 추방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추방당한 인물은 10년 동안 추방되어 있다가 다시 귀국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렇다고 그 인물을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몰수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판단이 되면 10년 동안 그냥 추방만 시키는 제도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내 라이벌인데도 그 자신들의 세력을 이용해서 뭐 적게 하고 이렇게 약간 선거 조작 비슷하게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나중에 이 도편 추방제는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리쿠르고스라는 인물이 개혁 또는 헌법을 제정하면서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한 번에 완성이 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역시 현대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는 정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뛰어난 천재가 마치 릴레이 달리기를 하듯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그 개혁이 발전을 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테네의 정치 발전의 정점은 50대 중년 천재인 클레이스테네스가 찍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고대 아테네는 세계 정치사에서 손꼽히는 완성에 가까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가 됩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귀족들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게 되고 행정구역으로 객관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치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자신이 의지만 있다면 항상 정치 참여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돼요. 심지어는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자신이 공직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야망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계급도 높일 수 있게 되고 정치 참여라든지 권력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직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뭐 노예라든지 여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아테네 시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쇄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고 또한 도편 추방제 같은 악용되는 사례 같은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클레이스테네스의 뭐 개혁이 당연히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2500년 전의 시대거든요. 이런 고대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이렇게 완성에 가까운 형태인 직접
민주주의가 나왔다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유럽의 기원이라고 알려진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전기 내용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럼 다음 편은 어떤 내용이냐고요? 바로 동양과 서양의 최초 대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조금 궁금하신가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용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